자, 2024년에 뭐 통계 보면 한 3조 2천억 정도 든다고 하거든요. 신약 1종 개발하는데. 3조 중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보통 인건비죠, 다. 왜 한숨을 쉬세요, 두 분 다? 내가 뭐 물어볼 거 물어봤어?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플 때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약을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신약이 뭐냐? 새로 나온 약. 그 새로 나왔다, 그 새로 발매가 됐다고 해서만 신약이 될 수는 없거든요. 신약이라는 것의 정의가 뭐냐? 세상에 없던 물질을 만들거나 처음으로 뭔가를 찾아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거나 혹은 주사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는 게 신약이라고 하는데요. 위고비는 사실 기적의 신약이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먹는 약들은 입으로 먹는 걸 제일 일반적으로 하죠. 네. 이제 약이 입으로 들어오면 위장을 통해서 이제 흡수가 되죠. 흡수가 그쵸. 돼서 혈액을 통해서 온몸에 이제 분포를 하고 일부는 간에서 이제 대사가 돼서 사라지고 일부는 또 배설의 과정을 통해서 체내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네. 근데 이 과정들을 약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밝혀야지만 신약으로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중에 이제 GLP-1 같은 경우에는 GLP-1, 리라글루타이드, 세마글루타이드 이렇게 뭐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데 네. GLP-1은 원래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이에요. 그렇죠. 네, 이 펩타이드가 우리의 식욕을 억제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처음에 과학자들이 밝혔을 때 이 오리지널 펩타이드는 반으로 줄어드는, 이거는 몸에서 생산이 되어서 혹은 외부에 넣어줘도 2분만 지나면 반으로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으로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 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물질이라는 와, 걸 알게 되고. 2분마다 주사 맞을 거가 생각하면은 진짜 그럼- 답답한데요. 그렇죠. 링거를 계속 달고 다니지 않는 이상 뭐 약으로 쓸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쵸.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이거를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하면서 펩타이드 합성 기술도 발달하고 삭센다라고 하는 제품, 그쵸. 리라글루타이드 아까 두 번째 그림에 나오는 그것을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방광기라고 하는데 그게 13시간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알약도 나오고 맞는 것도 나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으로 활용되는데 요게 하루 만에 매일 먹는 게 너무 귀찮다 보니 이제 자꾸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약간 부작용도 있다. 위고비나 이런 마온자로의 이제 주원료인 세마글루타마이드를 만드는데 GLP-1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면은 여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그 두 개의 펩타이드만 교환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 옆에 보면은 이렇게 물결 무늬가 있죠. 이제 그 옆에 붙음으로 인해서 얘를 잘라줘야 되는 저기 DPP4라는 효소가 얘 펩타이드를 자르면서 이제 다 방광기가 생기는 건데 그거를 이제 굉장히 방해를 하는 거죠. 못 자르게. 네, 단백질들은 3차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3차 구조에서 옆에 방해하는 애가 있으니까 효소가 와서 옆에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되는, 지금 최대 일주일까지 방광기가 증가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맞으면 충분히 사용 가능한 약으로 개발이 된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은 할 수 있죠. 저것도 조금 더 길게 하면 한 번에 한 달은. 후속 약들이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네, 저희한테 이제 임상 시험들 들어오는 약들 중에 그런 제품들도 많고요. 그런 임상시험 들어오면은 직접 해보나요? 사람한테는 못 넣고 돼지한테는 없습니다. 돼지한테. 돼지들이 이렇게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마르는 돼지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충분히 효과가 있는 약이 될 수 있구나를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는 신약을 만들 때 일단 시간을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둔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신약의 개발 단계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부분들이 어딜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신약을 개발할 때 이제 특별히 뭐 얼마만큼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질병의 연구를 하면 어떤 특정한 기작이 딱 나왔다라고 했을 때 본격적으로 개발 후보 물질을 선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물질을 개발을 막 해서 여러 가지 물질로 합성도 해보고 뭐 동물에서 뽑아보기도 하고 셀에서 이제 추출해서 안티바디를 만들어서 사용해보기도 하는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3에서 6년 이렇게 걸린다고 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는 단계가 있어요. 전임상 시험인데 전임상 시험은 임상의 전 단계를 이제 전체를 통틀은 이름입니다. 약물이 가져야 되는 유효성하고 안정성을 두 가지 정도 이제 가장 크게 나눠서 이제 보게 되고요. 이 과정이 완전히 종료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임상 시험에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 임상시험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FDA나 식약처나 이런 곳에서 이제 승인받기가 어렵고요. 2상, 3상은 환자를 순수하게 발런티어들을 모아야 되는데 2상, 3상을 가면 그 환자가 숫자가 충분한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모집이 되겠지만 만약에 희귀질환이다 이렇게 하면 그 100명의 사람을 모아야지만 그 풀이 꽉 차서 이제 시험을 시작할 수 있는데 100명이 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명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결과 100명께 모일 때까지. 그래서 희귀질환 약이 그렇게 안 나오는구나. 네, 맞습니다. 희귀질환 약들은 1000명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3상을 이렇게 패스해주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부분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개발, 제조 뭐 이렇게 다들 막 이야기할 때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고민이 많거든요. 각각의 단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지 않으면 다음 네. 단계로 못 넘어가니까 이게 한꺼번에 다 고민하게 되는 거죠. IND는 뭔가요? IND는 임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앞에 했던 모든 실험들의 자료를 잘 모아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식약처나 FDA 같은 그 규제 기관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 자료를 다 보고 너희 이거 안전하니까 건강한 사람한테 이 약을 써도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IND 승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후 관리는 죽은 다음에 관리하는 건가요? 사후 관리는 약이 이제 신약 시장이 이제 풀리고 사람들이 먹어보니까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거 생각보다 이거 좀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3,000명, 10,000명 이런 대상으로 자료를 모아서 보니 이 약을 먹으니까 심장 질환의 그 위험이 뭐 보통 사람에 비해서 뭐 2배, 3배 증가했다. 이런 자료가 나오는 시점이 사상의 그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이거든요. 그럼 이 약은 시장에서 더 이상 유통되지 못하고 철수해라. 식약처하고 FDA에서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뭐 돈이 필요하죠. 자, 2024년에 뭐 통계 보면 한 3조 2천억 정도 든다고 하거든요. 신약 1종 개발하는데 뭐 10년에서 아까 15년 정도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드는 걸로 3조 중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보통 인건비죠, 다. 왜 한숨을 쉬세요, 두 분 다? 내가 뭐 물어볼 거 물어봤어?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죠. 그쵸, 어쩔 수 인건비죠. 없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장비 그리고 마케팅 이제 비용도 들고. 뒤에 가면 임상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임상 비용.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사실 임상 비용. 한 66% 정도 들어요. 1, 2, 3상 진행하는데 전체 비용에서 개발하는데 한 33% 정도 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3조라고 말씀드린 거는 평균이고요. 어떤 약은 조금 더 개발이 수월해서 1조가 들 수도 있고요. 실패한 비용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무도 이거 그 비용을 여기에 포함하지 않아요. 평균 낼 때. 아, 진짜? 성공해서 어프로벌 됐는 약들의 그 통계만 수집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실패라는 게 교수님들이 실험실에서 연구해서 잘 안 듣는 것도 사실 다 실패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개발 비용 안에는. 진짜 약이 딱 나왔을 때 전체 처음부터 쭉 얼마만큼 들었나만 하다 보니 거기에 이제 실패해서 중간에 드랍되는 것들은 그냥 먹는 거예요? 없는 네. 거죠. 없는 거고. 그래서 통계에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50종 정도 신약들이 개발되거든요. FDA의 승인을 원래는 한 80건 정도 해줬었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몇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1년에 이제 50건으로 굉장히 많이 준 거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제 이번에 트럼프 정부에서 예산을 줄이니까 내년부터는 한 1.2개 정도 신약을 못 해줄 것 같다면서 이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3조 하면 마진은 얼마인가요? 라고 나오잖아요. 2년 만에 본전 회수를 2년. 하죠. 제일 대표적인 예로 우리 콕스2 이니비터 약이 있는데 네. 얘가 시장이 글로벌하게 풀리고 나서 1년 반 만에 자기들 그 모든 자금을 회수를 하고 그다음에 2년 차부터 이제 수익이 쭉 나는 거죠. 와. 그래서 그게 한 10년 정도 이렇게 시장이 성장하는 거 보면은 결국은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 극단의 복불복이네요, 진짜. 시간도 들이고 돈도 들여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신약을 계속 개발해야 되는가? 우리가 신약 개발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코로나 신약 백신을 개발하는데 10에서 15년이 걸렸다면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같이 방송을 할 수 있었을까요? 거의 전인류적인 그 자본과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정말 빠른 시간에 코로나를 극복을 했잖아요. 모더나 백신의 경우에 지금 보면 한 11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개발이. 네. 백신들이 보통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임상도 그쵸. 많이 해야 되고 한데 이제 이례적으로 엄청 패스트 트랙으로 이제 통과를 해줬죠. 네. 근데 이때 들었는 돈이 한 1.6조 정도를 지원을 해줬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개발 비용에서. 미국 정부에서 지원해줬던 거는 NIH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실험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FDA에서 해주는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실험들을 무상으로 해준다든가 아니면 빨리 이렇게 검토를 해주고 그리고 임상은 진짜 이때는 뭐 수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 있으니까 1, 2, 3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이제 11개월 만에 저희가 이제 쓸 수 있는 백신들이 저렇게 막 나왔죠.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많이 지원해줬고 화이자가 코로나에 의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 네. 팍스로비드가 진짜 약으로서는 거의 이례적일 거예요. 2년 만에 긴급 승인 받고 사용이 되기까지 2년이 걸렸고 쟤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었지? 네, 어떤 물질을 어떤 경위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질병이 왜 일어나는가를 기존 연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씁니다. AI를 씁니다. AI와 이전에 알파폴드. 이 알파폴드가 코로나의 이제 그 단백질 구조를 밝히고 신약 개발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있었는데 불과 4년 뒤에 노벨상을 노벨상을 타는 받으면서 이제는 진짜 신약 개발의 AI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코로나 때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왔는데 그 검진 키트 그쵸. 같은 것도 저희 재단에 이제 의뢰와 승인하고 이런 것도 도와드린 것들도 있고요. 오. 네, 그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외국에서 이제 나오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제 검진 키트 주로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재단에서 할 역할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백신 관련 연구들을 이제 또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웠군요. 네. 아, 지금 요게 저희 재단 전경입니다. 국제적인 규모의 재단을 이렇게 했고요. 2010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의료 산업을 이렇게 부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지원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에 오시면 있어요. 수익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허가라든지 검증만 해주는 걸 맞는데 왜 공공기관에서 신약 개발을 하느냐가 저는 가장 궁금한 포인트였거든요, 진짜로. 신약 개발이 아까 말씀드린 그 단계들이 굉장히 많죠.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요 지원 범위라고 해놓은 부분이 사실 저희가 신약센터에서만 하는 범위거든요. 그 임상 시험에 가기 전 단계까지 만들어 드리는 건데 여기서 비임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임상센터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질환 관련해서 이런 연구들도 신약센터에서 같이 지원해드리고 임상 관련해가지고는 또 이제 본부나 이런 박사님들이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상담도 해드리고 하는 거의 전문 과정을 이제 저희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제약 회사들이 되게 영세한 경우들도 많고요.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교수님들이 오시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확인하셨으면 이런 구조로 합성을 해야 되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같이 실험을 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이제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김태현 연구원님은 저기서 뭐 어떤 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유효물질, 비임상, 임상, 저 단계들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그래서 보통 저 앞 단계를 단축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유효물질, 발굴 단계를 굉장히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저 단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주식 박사님은 어떤 거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비임상 부분, 임상에 넘어가기 전에 이 약물 개발된 약물들이 이제 안정성이 어떤지, 얼마만큼의 유효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동물 실험에 적용을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그 체내에서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최종적인 그런 실험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재단 소개를 하러 왔으니까 네. 이제 뭐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아까 처음부터 끝까지 신약 개발의 모든 단계를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상에 들어가는 그런 약들도 생산센터에서 만들어 드리거든요. 임상에 쓰일 양 정도만 딱 정확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설비들이 있어서 개발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대량 생산도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위탁 생산을 외부의 다른 기업에 맡기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체적인 과정을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특히 벤처기업들, 소규모로 이제 어떤 창업을 꿈꾸는 교수님들, 신약의 전반적인 과정을 모르셔도 이렇게 찾아오시면은 전체적인 지원을 해드리면서 능률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 저희가 이제 신약 만드는 첫 번째 시간하고 돈을 어떻게 줄이는가. 뭐 사실 시간을 줄이면 돈도 줍니다. 아까 전에 제일 중요한 부분 인건비, 그쵸. 뭐 이런 네. 부분들이 많이 줄기 때문에 저희 기초 탐색 및 원천 기술 연구 요 앞부분이 이제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는지 모른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부분의 대학교들 바이오 관련했는 실험실에서는 스크리닝이란 단계를 거칩니다. 어떤 질환에 하나를 두고 이거에 이제 효과가 있는 약물을 막 이렇게 검출을 하는 거죠. 짧게는 한 뭐 6개월, 굉장히 오래 걸리고 스크리닝을 해서 나오는 물질이 어떻게 보면 신약을 개발하는데 가장 이제 시작점이 되잖아요. 네. 이게 많이 확보될수록 좋겠죠. 네. 그래서 HTS 시스템이라 그래서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6개월, 뭐 1년 이렇게 걸리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유효 물질을 이제 탐색하기 위해서 뭐가 부족한가, 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이제 탐색을 하죠. 우리의 질병을 일으키는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 뭐 대표적으로 뭐 케미칼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몸에 있는 그 뭐 비타민 C가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질병의 원인이 되죠. DNA, 유전적인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단백질이나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세 번째 그림은 단백질, 그리고 네 번째 그림은 면역 반응, 항체 모양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에 다양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시간이 줄여지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그 기전을 연구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 인공지능 알파폴드,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이 알파폴드라는 게 이제 이름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이 단백질들을 이제 구조를 설명할 때 이제 알파 헬릭스와 베타 시트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고 결합이 될 수 있는 물질들을 AI가 검출을 해준다. AI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그냥 예측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썼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 때도 그렇게 사용이 됐었고 그때만 해도 사람이 하나하나 직접 이렇게 어떤 그 매칭을 확인을 해야 되고 이렇게 뭐 단백질 구조를 돌려보고 거기 맞는지 안 맞는지 예측하고 뭐 값을 계산을 해서 실제 실험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AI가 사람 대신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그런 단계가 된 거죠. 그걸 실제로 실험을 해서 이런 앞에 있는 개발 기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는. 이렇게 AI로 심유를 돌려서 이러한 구조를 합성해 달라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상담도 받으시고 그러신 회사들이 많죠. 그래서 그 DNA를 파악하면 구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전혀요. 조금도 공감하고 싶었는데 조금도 공감할 수 없었어.